유시민 작가는 최근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보수당 지지자는 국가라는 것을 엄격한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라고 간주하고 진보당 지지자는 국가라는 것을 자상한 부모가 같이 꾸려가는 가정이라고 간주한다. 이 발언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전곡을 찌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당 지지자가 국가를 그런 프레임으로 보는 이유는 어린 시절 엄격한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어린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과거의 삶과 합치시키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러한 무의식적 동기에 지배되어 엄격한 지도자가 있는 국가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소망에 가장 가깝게 도달한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 엄격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과거에는 차르였다면 현재는 블라디미르 푸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진보당 지지자가 국가를 자상한 부모가 같이 꾸려가는 가정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 자상한 부모, 바꿔 말해서 아버지가 엄격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상한 어머니의 영향이 엄격한 아버지의 영향에 의해 변형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어린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과거의 삶과 합치시키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러한 무의식적 동기에 지배되어 자상한 지도자가 있는 국가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 체제를 가진 국가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대부분 국가에서 가부장제가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실적 제약과 무의식적 소망 사이에서 타협의 결과로 탄생한 정치 체제가 보수당과 진보당이 공존하는 양당제입니다. 양당제에서 엄격한 아버지 관념에 더 지배되는 사람은 보수당을 지지하고 자상한 어머니 관념에 더 지배되는 사람은 진보당을 지지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보수당 지지자와 진보당 지지자 사이에 있는 더 근본적인 차이는 초자아의 차이입니다. 초자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은 언뜻 보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죄책감과 양심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리 프롬의 구별에 의하면 죄책감은 권위주의적 양심이라고 할 수 있고 양심은 인간주의적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리 프롬의 말입니다. 양심이란 말은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지 현상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 하나는 권위주의적 양심으로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쁘게 되기를 열망하고 그 뜻을 거스르기를 두려워하는 권위가 우리에게 내면화되어 나타나는 목소리이다. 이것은 또한 프로이트가 초자아라고 부른 양심이다. 이 초자아는 아들이 두려움으로 인해 받아들인 아버지의 명령과 금지 사항이 내면화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주의적 양심으로서 권위주의적 양심과는 달리 외부의 제재나 보상과는 독립적으로 모든 인간 존재에게서 나타나는 소리이다. 인간주의적 양심은 우리가 인간 존재로서 과연 무엇이 인간적이고 무엇이 비인간적인지를 또 무엇이 삶에 이바지하고 무엇이 삶을 파괴하는 것인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금 지문은 에리 프롬의 불복종에 관하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의 발견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서 어머니와의 정신적 공감을 통해서 연민 또는 동정심을 습득하게 됩니다. 연민이나 동정심은 인간이 인간 존재로서 과연 무엇이 인간적이고 무엇이 비인간적인지를 직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연민이나 동정심을 습득하지 못한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연민과 동정심은 자상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양심으로 발달하고 이후에 엄격한 아버지의 명령과 금지 사항을 동일시하게 되면 양심은 죄책감으로 변형됩니다. 양심이 죄책감으로 변형되는 이유는 엄격한 아버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약하면 양심은 죄책감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시기에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습득하지 못한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양심의 가책은 죄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내적 확신이지만 죄책감은 죄에 대해 아버지와 같은 권위자의 비난이나 법적 제재 등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 양심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죄책감은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강하면 권위자의 말이나 명령이 이성적인가 어리석은가는 중요하지 않게 되고 권위자에 대한 복종 여부가 최고의 목표로서 간주됩니다. 1960년대 예일대의 스탠리 밀그램 교수가 수행한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은 이러한 정신분석적 발견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줍니다. 권위 아래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양심의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가 도덕관념을 잃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 감성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도덕적 관심은 권위자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바뀐다. 전쟁 중에 군인은 마을을 폭격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묻지 않는다. 그는 마을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수치심이나 죄책감도 갖지 않으며 오히려 임무를 어떻게 잘 수행하는지에 따라 자부심이나 수치심을 느낀다. 지금 지문은 스탠리 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복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보수당 지지자는 엄격한 아버지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보다 죄책감을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좋은지 나쁜지 묻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권위자의 명령이나 기대에 부응하는가를 더 중요시합니다. 보수당 지지자가 대통령의 지시나 당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반면 진보당 지지자는 자상한 어머니로 인해 죄책감보다 양심의 가책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는 내적 확신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결정함으로 대통령의 지시나 당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수당 지지자와 진보당 지지자의 사고체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국가 체계에 대한 선호도와 마찬가지로 어떤 신을 숭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죄책감은 엄격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죄책감이 강한 사람은 엄격한 아버지 신을 숭배하는 종교를 믿게 됩니다. 개신교나 유대교와 같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보수당에서는 개신교도들이 많습니다. 반면 양심의 가책은 자상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양심의 가책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어머니 신을 숭배하는 종교나 자비로운 신을 믿게 됩니다. 천주교나 불교와 같은 종교입니다. 진보당 지지자 중에 천주교도나 불교도가 많은 까닭이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고체계의 차이로 인해서 각각의 종교에서 죄를 인식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아버지 신을 숭배하는 개신교에서는 자신의 이기적인 감정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죄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보수당 지지자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신을 숭배하는 종교에서는 신의 말씀이나 율법에 대한 복종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면 어머니 신을 숭배하는 가톨릭의 신자는 이기적 감정을 갖는 것 자체를 죄로 인식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느낌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와 관련한 정신분석적 견해입니다. 러빙거의 치료에서 종교 문제를 다루기 덕분에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이기적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개신교 신자들의 죄책감과 이기적 감정을 갖는 것 자체에 대한 가톨릭 신자들의 죄책감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해가 훨씬 더 쉬워졌다. 지금 지문은 낸시 맥 윌리엄스의 정신분석적 사례 이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적 신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린 시절에 경험한 부모의 성격입니다. 부모의 성격적 특성을 내면화 또는 동일시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입니다. 요컨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선호하는 종교나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가 어린 시절에 반복적으로 들은 어른들의 말입니다. 이것이 지역감정이나 모태 신앙의 원천입니다. 찰스 다윈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행위에 대한 불합리한 규칙과 어리석기만 한 종교적 신념이 왜 이토록 많이 생겨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세계의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것이 왜 이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뇌가 아직 유연한 어린 시기의 되풀이에 주입된 신념은 본능과 같은 성질을 띠게 되며 본능의 본질은 그야말로 이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지적해 둘 만하다. 지금 지문은 찰스 다윈의 인간의 기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찰스 다윈이 지적한 것처럼 뇌가 아직 유연한 어린 시기에 반복적으로 들은 말이나 이야기는 그야말로 이성이나 과학과는 아무 관계없이 작동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성의 시대에도 불합리한 선입견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어린 시절에 반복적으로 들은 어른들의 말 때문이며 과학의 시대에도 어리석은 종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 어린 시절에 반복적으로 주입된 신앙 때문입니다. 만약 대북 정책이나 세금 문제 등과 같은 현재의 사안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위장하기 위한 그럴듯한 허울에 불과합니다. 양쪽 지지자는 자신의 주장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믿으면서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 밑에 있는 진짜 동기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삶을 반복 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러한 무의식적인 거짓말을 작화증이라고 하는데 작화증은 의미 그대로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입니다. 작화증의 특징은 거짓말을 하는 당사자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린 시절에 받은 부모의 영향력이 어린아이의 사회적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종화의 정신분석이었습니다.